자,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99쪽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데요. 자, 이게 허가구역으로 묶였네요. 그럼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겁니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 계약 및 예약,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 및 예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규제에 지상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아주 유일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상권이 왜 들어갔냐면 지상권 최단속 기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허가를 못 받을까 하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 계약 및 예약의 대상이죠, 또. 그러니까 대물 변제 예약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꼭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매매 교환으로 토지거래 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거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증여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증여는 아니죠. 무상계약이니까. 그다음 상속 판결 경매 3가지를 또 따져보는데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허가 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경매로 취득합니다. 토지거래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 이해하시고. 근데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판결, 이거 허가 대상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판결은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 공매 있지 않습니까? 공매 중에 말이에요. 그저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고 유입부동산 공매가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는 것은 기업체나 은행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신 한국재산관리공사가 팔아주는 거예요. 그럼 비업무용 공매는 특수한 매매와 똑같아요. 그럼 비업무용 공매로 취득한다. 원칙 받아야 되겠죠?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업무용 공매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받아야 되는데, 단 비업무용 공매를 했는데 3회 이상 유찰이 됐습니다.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이거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 봐야 되죠. 이때는 토지거래가를 면제합니다. 일단 이해주시고,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냐면 세금을 체납했어요.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자의 재산에 대고 세무서랑 지자체에 압류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재산관리가 대신 공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실질이 경매와 똑같아요. 이거는 압류부동산 공매는 실질이 경매와 똑같기 때문에 압류부동산 공매는 처음부터 면제해버립니다. 근데 비업무용 공매는 원칙적으로 면제 안 하지만 3회 이상 유찰됐을 땐 면제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경매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증여 빠지고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 두시고, 일단 그 밖에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법에 따라 처분한다 또는 취득한다. 이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규제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예약 판결 지상권 계약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나 옆에 건물 전세권 임차권 건물 다 아니죠. 무상계약 증여 다 아니고요. 경매 아닙니다. 근데 공매는 비업무용 공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3회 이상 유찰 시는 일단은 대상이 아니고요. 수용도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국공유산의 입찰 처분이라든가 법률에 따른 토지 공급이라든가 조세 물납을 한다. 이건 허가 대상 아니고요. 조세 체납 처분이라든가 강제 집행 경우 이랬는데 이게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압류부동산 공매 면제하는 겁니다. 조세 체납 처분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의 허가관주란 말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허가권자인 시흥구청장과 협의했잖아요. 그럼 협의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이때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허가 일단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면적 기준, 즉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이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 이하라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은 일단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했죠. 그래서 이 숫자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법 쪽에서 엄청 잘 물어봤네요. 실무 쪽에서도 이건 중요해요. 왜? 손님한테 면적에 따라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브리핑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기억하는데 도시지역은 지금 현재 주상공농 미루 구분했죠. 주,
상, 공, 노, 미. 미가 뭐예요? 미지형 지역이에요. 그럼 지금 중간이 공업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660제곱미터.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도시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서 662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걸 초과해야 돼요. 그럼 땅 660이면 허가받을 필요 없죠? 공업지역 이렇게 되고, 이거 평으로 한 사람 몇 평이라고요? 200평. 198평 아니에요. 0.3 곱하면. 그래서 200평입니다. 그럼 상업지역은 지금 200제곱미터죠? 위로 올라가서 지어야죠.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20제곱미터를 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180제곱미터입니다. 이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간이었으니까 반을 딱 접었습니다.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접은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은 녹지지역에 닿는 거죠? 그죠? 반을 접게 되면. 그럼 녹지지역은 몇? 1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미지형지역은 주거지역에 닿는 거죠? 그러면 이건 몇? 90제곱미터 이하로 왔다.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도시지역 밖입니다. 도시지역 밖은 일단은 기준 면적이 몇이에요?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나머지 그 농지가 있고 임야는 별도로 갑니다. 그래서 농지 임야를 별도로 가는데, 농지는 500이죠. 배수로 가죠, 지금.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도시지역 밖은 배로 가네요. 도시지역은 절반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숫자 기억하시는데, 도시지역은 지금 현재 있어요.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죠, 지금.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지역 밖은 이거 지금 현재 지목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목으로 따지고 있으니까 농지냐 임야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거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을 묶으면서 지정을 하면서 기준 면적이 이렇게 되거든요. 10%에서 이거 최대 300%까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최대 300%까지 3배죠. 이거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도시지역이다, 상업지역은 600제곱미터를 초과한 거에서 허가를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주거지역이었다,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허가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0%. 맞죠? 왜 그랬냐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그러면 다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이거 10평이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하죠. 그러니까 축소시킬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 감 잡았어요? 그래서 기준면적 꼭 기억해 두시니까 최대화시키면 3배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10%에서 3%까지 이거 최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감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면적산적의 특례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면적산적의 특례. 이거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특례 규정을 지금 현재 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두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란 때 이걸 예를 든 적이 있죠. 이게 상업지역이었어요.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이었는데 필지가 3필지가 있다. 1번지, 2번지, 3번지 토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 1번지, 이거 그 지목은 공장용지였습니다.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지역 내니까 이거는 용도지역으로 한 거지 지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1번지 토지가 200제곱미터였고 2번지 토지도 200제곱미터였고 3번지 토지도 200제곱미터였어요. 이게. 그러게 이게 소유자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이었어요, 갑. 소유자가. 그래갖고 1단의 토지였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단의 토지였습니다.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개론에서 공부한 획지 개념이에요, 획지. 그러면 이것을 1번지 토지를 을이 매수한 겁니다, 이거. 을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1번지 토지. 허가 안 받겠죠? 딱 200 나왔죠?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자가 이거 매매해놓고요. 1년 내입니다. 1년 내에 이번에 요 토지를 또 사는 거예요. 2번지 토지를.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전체 거래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1년 내 일부를 거래했다. 그러면 일단 전체 거래로 간주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저 면적 산정의 특례 그래가지고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 있죠? 1단의 토지 거래. 그래서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2번은 분할 거래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뭔 얘기냐?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를 피하는 걸 막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도시지역 밖에요. 도시지역 밖에 이게 만약에 농지였다. 지목이 전이었어요. 그럼 이거 농지 맞죠?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어요.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현재 갑이었는데 이거 그럼 이제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네요. 그럼 지정된 다음에 이제 이걸 파는 건데 이게 1000제곱미터는 토지 거래가 받아야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할하는 거, 분할. 쪼갠다는 얘기죠.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 필지로 나눈다. 그럼 이게 이제 세 필지로 나눈다면 이게 만약에 1번지 토지였다면 요것은 1의 1번지죠. 1의 1번지. 그 다음에 이것은 1의 2번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1-1, 1- 이렇게 읽는 거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읽으면 무지하게 무식한 거라면서요? 예. 무식하나 마나 알아보면 되지. 어쨌든 1의 1, 1의 2 이렇게 이제 지분을 부여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토지거래하고 지정되고 나서 이제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해갖고 이게 소유자 갑이었는데 이 토지를 이 1번지를 을이 사는 겁니다. 1번지를 산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일반 성씨의 관념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이게 분할이 돼갖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을이 사는 거예요? 이거. 허가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되겠죠. 아니, 이거 허가 피하기 위해서 나눴다는 게 추정이 되잖아요, 지금.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된 최초의 거래 있죠? 최초의 거래에서는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그러면 2번이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된 경우 도시공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인데 그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하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허가구역 지정 후 이게 공유 지분으로 거래된 경우에도 또한 같아요. 이게 분할하지 않고 공유 지분으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담 여기까지만 이제 이거 이해됐죠? 여담입니다. 그럼 이번엔 을이 1의 1번지를 또 타는 거예요. 을이 1의 1번지를 또 사는 겁니다. 허가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같은 사람이 사니까 최초의 거래 하나요.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병이 산다. 병. 1의 1번지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병은 최초 거래로 봐야 되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대 의견회가 있어요. 반대 의견회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갖지 않았느냐. 그래서 반대 의견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정 후에 만약에 이걸 분할했다. 공유 지분을 거래했다. 최초의 거래 모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다 봤고요. 기준 면적에 대해서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절차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허가 절차예요. 기준 면적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 허가 절차.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가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들어가는데 이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거 공동신청 맞아요? 매도 매수 공동신청해야 되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허가 신청을 공동신청이고 이때 개공이 소개하셨거든요. 개공이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 소개했어요. 개공은 이거 허가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가 있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해야 되죠. 근데 토지거래가 신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공에겐 의무가 없어요. 당사자가 해야 돼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이때 관할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겠죠? 이게 허가관청이에요. 그래서 이자에게 이제 토지거래가 신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때 신청할 때 서류 내야 되죠. 그럼 토지거래가 신청서에다 뭘 첨부해야 되냐면 첨부할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서 첨부해야 돼요. 토지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거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있죠?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첨부해야 됩니다. 물론 거래 예정 금액도 신고 들어가야 돼요. 허가 신청할 때 그 거래 이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내지 않죠. 신고서만 덜렁댄다고 그랬죠.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와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허가 신청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들어간다. 그럼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죠. 기준이 적합한지 조사해야 되고, 촬영, 사진도 촬영합니다. 그래서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것이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실도 통지해야 됩니다. 이게 며칠 내야 되느냐? 신청한 날부터 허가 불허가의 처분 며칠 내주게 돼 있어요? 15일. 15일 내주게 돼 있다.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 내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시행규 측에서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15일로. 그래서 15일 내에 처리를 해준다. 근데 이걸 갖다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관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을 처리해준다. 그럼 맞았다 하셔야 돼. 그리고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라고 해도 맞았다 하셔야 된다.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허가, 불허가의 처분은 15일 내 해주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만약에 15일 내 허가, 불허가 해주지 않았거나 선매 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어요. 15일에. 그럼 통지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날. 그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때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 기준이라고 해갖고 이게 별표가 돼 있죠? 이거를 또 공법중에서 엄청 잘 물어봤던데. 그러면 허가 기준인데 그래서 요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사유가 양괄호 1번에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허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겨서 양괄호 2번에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에 맞지 아니하는가 생태계의 부정과 주민의 그 생활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면적이 이용 계획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이용 목적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이제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허가 기준은 양괄호 1번이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요 목적이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뭐. 그 다음 2번이 토지 이용 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계획이 적합해야 돼요. 맞아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면적의 적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값만 잡아요. 값만 잡는데 문제는 실수요성.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이게 그래갖고 배기 쪽에 제가 이걸 거북농사 대여님으로 지금 해놨죠? 거북농사 대여님. 이렇게 이제 암기해버리라고 했는데 이건 이용 의무기간 때문에 지금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 의무기간 때문에. 그럼 거북농사에서 끊고 대여님. 이거 대현이 아니고 대박이죠? 대박임. 바로 이 얘기인데. 거북농사가 뭐예요? 거북이 농사죠? 거북이 농사. 거북이 농사는 통상 대박이다. 이 얘기예요. 거북이 농사는 통상 대박이다.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거가 뭐냐?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할 때 허가해준다는 얘기예요. 실수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복이 뭐예요? 복지시설이나 주인의 편의시설에 사용했을 때. 복지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사용할 때.
그래서 거주용 주택용지로 사용하나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사용한다. 그럼 이때는 이거는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 농은 뭐냐면요,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해줍니다. 사가 뭐예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게 바로 456번이에요. 456번. 사업이고. 그 다음 7번은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대체되는 토지를, 농지 외 토지에 대해 대체 토지를 취득할 때, 대체 취득. 농지 토지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면 현상 보존의 목적이죠, 지금.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서 이거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현상 보존 목적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내 토지가 개발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토지의 통상적인 경제활동,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기 위해서 허가된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역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임은 임대를 해준다는 얘기죠. 임대사업용에 쓰기 위해서. 임대사업용에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수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복농사 대응으로 기억합니다. 거복농사 대박임. 여기하고, 그래서 요 목적이 있어야지만 일단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만 더 봅니다. 지금 우리 교재 101페이지에 거기 3번이 있지 않습니까?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해자, 이들을 농업인 등이란다. 이들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필요한 경우는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해자가 지금 농업인 등에 누가 들어가고 있냐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 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거든요. 농업인이. 살고 있는데 허가구역이 여기가 지정이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이자가 취득할 수 있죠. 몇 킬로 내라면? 30km 내라면. 이게 통작거리인가요? 통작거리가 통상 20km였는데? 그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일단 통작거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3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30km 내 허가구역에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 농업인이.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인데,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말이에요. 농지를 협의 수용당하거나, 협의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을 당한 자예요. 그래서 뭐 실제 경작자에 하나인데, 이자들이 3년 이내 그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는 몇 킬로미터 내에 있으면 돼요? 80km 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농업인이 이번에는 수용을 당한 거예요, 지금 농지를. 협의 양도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자는 좀 더 여유를 줬죠. 3년 내에 몇 킬로까지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km.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이때는 80km까지 봐줍니다. 3년 내라면. 다만 이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있죠?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이거 수용당했다. 협의 양도했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전토지가액보다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토지를 수용당했어. 근데 그 수용당한 게 만약에 공시지가 기준에서 3억짜리였어요. 근데 허가된 토지를 내가 대체 취득하는 거예요? 대체 취득하는데 이때 대체 취득은 공시지가, 종전토지가 이해해야 되죠? 3억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체 농지를 수용당한 자가 농업인이 취득한다. 몇 킬로라고요? 80km. 근데 그냥 농업인이 취득할 때는 30km네. 감 잡았죠? 나중에 9월 달에 이거 가로놓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이것도 대체 취득이죠, 지금. 근데 이건 뭐냐면 농지 외토지라고 그랬죠. 농지 외토지, 이거는. 감 잡아요? 이거는 농지였죠, 지금.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자가 대취득할 때는 80km에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대체 취득은 농지 외입니다, 지금. 농지 외에 대하여 내가 대체 취득을 하는 거예요.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당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거 3년 내에 이거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대체는 투지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 외 토지에 대해 내가 수용을 당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몇 년 내? 3년 내에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면 안 해준다는 얘기지. 사실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토지니까. 그래서 농지 외에 대해서는 이제 3년 내 취득하면 역시 이때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용 의무 기간을 미리 정리하고 와야 되죠. 그럼 이제 요 목적대로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용 의무 기간은 기본적으로 몇 년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2년. 토지 이용 의무는 무조건 2년입니다. 2년으로 일단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근데 4년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죠. 사업에 쓰기 위해서. 사업자니까 몇 년? 4년. 그 다음에 임대 목적이나 현상보존 목적이라면 좀 오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몇 년? 현상보존 목적이라 임대 목적은 몇 년? 5년. 나머지는 몇 년? 2년. 그죠? 나머지는 2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으로 기억을 해주는데 사업용으로 쓸 때는 사자니까 4년. 현상보존이나 임대 목적은 5년. 이렇게. 기타 5년이 이제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용 의무 기간. 자 이제 102페이지 허가 불허가의 효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를 해줬을 때는 이때는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게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허가원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이 사실을 게재를 해줘야 돼요. 누구에 대해 허가 나갔다, 허가 대상 토지가 뭐였다, 나가야 됩니다. 허가 나갔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참고사항인데 허가받은 토지가 만약에 농지였어요, 농지.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다시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농지증을 간주해요. 받은 것으로. 그럼 이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거 통지해줘야 됩니다. 농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면 통지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 의한 계약서의 거민제도가 있죠. 거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거민이 의제돼요. 거민도 의제됩니다. 이 점이 되시고 그럼 이번엔 불허가 나갔어요. 불허가 나갔습니다. 허가를 안 해줬어요.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럼 불허가 나가면 이 토지 니 사라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불허가 나가면 이거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매수 청구 들어오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매수자를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합니다. 지정해갖고 그 토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매수 권리는 소유권 외에도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맞죠? 허가 대상이 지금 현재 소유권 지상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나 이 지상권 필요 없거든? 네가 사 지상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매수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시군구청장은 이제 이걸 매수하게 할 수 있고요. 이때 매수 가격은 이때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버리는 거니까 공시지가예요. 근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만약 공시지가보다 낮았죠. 그럼 당연히 허가 신청서의 가격으로 매수를 이제 할 수 있죠. 일단. 그러니까 꼭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기한 있죠. 몇 달 내? 1개월. 매수 청구 몇 달 내 하라고요? 1개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도 기한이 있죠? 몇 달 내? 1개월 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 처분 나갔을 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 할 수 있죠. 그럼 이의 신청 들어갔잖아요. 이의 신청 들어가면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이의 신청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허가 나갔을 때 농지증 의제, 이거 거민 의제 알아봤고
불허가 나갔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한 달 내에. 그다음에 이의신청, 허가 불허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죠.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한 달 내에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 무효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면 유동력 무효라는 건 잘 알고 있고 형사처벌 기억해야 되죠? 형사처벌 허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몇 프로? 30% 이하에 해당하는 개별 공시가에 따른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허가 위반했다. 외국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은 외국인 취득 허가를 안 받죠, 별도로. 알고 있죠, 이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나 토지 거래 허가 받아버리면 외국인은 별도의 신고, 허가를 받지 않죠.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이 허가를 위반했다. 외국인 취득 허가를 위반한 거예요. 그때는 2년에 2천이었죠. 2대2. 근데 이거는 2년에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구분해 놓으시고. 자, 그럼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제재 처분에 대한 사항은 참고하세요. 제재 처분은 참고하시고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토지 이용 의무에 대한 부분은 이용 의무 기간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이거를 5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죠. 근데요, 토지 거래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않았잖아요. 이용치 않았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않으면 이거 이용해라 하고 이행명령이 나가죠, 이거. 이행명령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한다? 3개월.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 3개월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하고 이행명령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단 이용해줬는데 안 하면 이때는 이행명령이 나가요. 물론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연 1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않으면 이행명령, 이행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행명령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으면 이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이행강제금은 그 토지 취득가액의 최고 몇 프로? 이건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 지금. 취득가액의 최고 몇 프로? 10%. 최고 10%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됩니다. 이행할 때까지. 물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합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용할 때까지 최고 10%가 부과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행강제금 최고 10% 하겠으니까 기준금액이 있죠? 기준금액. 그게 바로 방열, 임대칠, 변경 5, 구외 색칠. 이건데 이거는 참고하자고요. 이행강제금 최고 10%라고 그랬죠? 방이 몇 개 있다? 10개. 방 10개는 방치했다는 얘기죠? 방치하게 되면 10%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방 10개 중에 7개는 임대했대요? 임대 7개 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사용치 않고 임대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행간이 몇 프로? 7%. 그 다음에 7개 중에 지금 용도 변경 사용하는 게 있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이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다. 이게 몇 개? 5개. 5개. 그러니까 5%죠? 5%고. 기타는 색칠했대요. 그 밖에 색칠, 7%죠? 기타는 7%예요. 감 잡았죠? 참고하시고. 공법에서 추접스럽게 이런 것도 물어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의제기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이거든요. 이거 괜히 헷갈리니까 무시하자고 그냥. 이의신청은 1월이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이요 또.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자고 그냥. 이게 무시해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취소,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계속 안 왔다는 허가 취소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선매. 105페이지 선매로 갑니다. 선매는 이게 먼저 선자에다가 살매자죠? 살매자. 맞아요? 예, 살매자입니다. 그래서 선매는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입니다.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용으로 쓰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공공기관 등이 매수를 원한다. 그럼 이제 협의하에 매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선매라 한다. 이거를. 그래서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이 그 매수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협의 매수로서 선매라고 한다.
수용과 차이가 있는 거죠. 수용은 강제로 취득하는 거고 선매는 협의 매수예요. 그럼 꼭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아니하고 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매수를 원하면 이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죠. 이게 됐고요.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선매 대상이 됐다. 이 토지가. 그러면 선매자를 지정하여 통지해 줘야 되죠. 선매자 지정하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신청한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1개월 통지해줘야 돼요. 그럼 선매자로 지정이 됐잖아요. 선매자로 지정이 된 자는 이자는 다시 1개월이죠. 한 달 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이제 선매 협의가 되면 현 선매 협의 조서를 한 달 내에 내줘야 돼요. 그러면 허가 신청받은 허가관청은 선매자 지정 통지를 몇 달 내에 하라고요? 1월.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협의 완료를 몇 달 내에 하라고요? 1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가 신청 들어왔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이 이걸 매수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선매 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라고 했죠. 이거 며칠이었어요? 15일.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였다. 어디 갔어? 절차. 이랬으면 15일에 통지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럼 이렇게 되네요. 허가 신청 들어왔어요. 그러면 15일이죠. 15일 내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시군청장은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한 달 내에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럼 지정이 됐어요. 선매자 지정이 되면 선매자는 다시 15일이에요. 15일 내에 선매 협의 들어가야 되죠. 15일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 감 잡혀요? 선매 진행 중이었다.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15일 내에 이거 통지해줘야 되죠. 협의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은 한 달 내에 해줘야 되죠. 그리고 선매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15일 내에 하는 협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청장은 이거 선매자 지정은 한 달 내에 다시 선매 협의를 완료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일단 기억해 두세요. 이거 찍어도 한 달입니다. 맞죠? 선매 협의는 며칠 내에 들어가라고요? 15일 지정이 되면. 그리고 완료는 한 달 내에 해줘야 돼요. 완료는 한 달 내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 가격이 문제인데, 선매 가격은 기준을 뭘로 한다고요? 감정가 기준이에요. 근데 매수 청구할 때 기준 가격은 뭐였어요? 공시지가였죠. 이건 공시지가였습니다. 이건 버리는 거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필요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선빵이 뭔지 알죠? 먼저 쳤단 얘기예요. 그래서 선매는 감정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선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잖아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지첩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매 허가 불허가의 처리를 이제 여부를 지첩시 결정하에 통보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포상금. 아이고, 내용도 많아서 죽겠네 아주. 포상금제가 또 바뀌었는데 어쩌나. 근데 그냥 포상금은 제가 무시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는 매번 출제하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이제 포상금이 있는데, 일단은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누구한테 포상금을 주느냐, 이걸 일단은 주의하는데, 신고 고발 대상이에요. 역시 여기도 3명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한 자, 외국인 거짓 신고 포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짓 신고한 자.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변경허가 안 받은 자. 허가 위반자죠? 이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아니한 자. 이용 의무 위반자. 이 3명이에요. 물론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건 뭐 다 똑같고.
허가환청이라든가 이런 데 신고 발효돼요. 신고환청 또는 허가환청에 신고 발효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 신고 발효제 포상금 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신고 안 한 자는 줘요, 안 줘요? 신고 안 한 자를 고발했어요? 포상금 줘, 안 줘? 안 주는 겁니다. 안 한 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이것도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자료 제출 안 해버리면 바로 신고환청이 아니니까. 거짓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줍니다. 주의하세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 자에 대해서는 없어요. 거짓 신고자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주의해 주시고, 이거는 그 신고서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신고서가 없어요. 신고서 내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거다. 절차에서. 그래서 이제 신고서를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를 내게 돼 있고,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해야지만 이제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제 포상금을 주고요. 여기 거짓 신고한 자 있죠? 거짓 신고한 자는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고 했죠? 거기 조건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민형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때린다고 그랬죠? 이행민형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짓 신고자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다음에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예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행민형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포상금을 줘요. 이렇게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되면 검찰청에서 말이에요. 우리 허가원청에다가 통보해주죠. 통보해줘요. 그러면 이제 통보해주면은 이 통보를 받으면 이자는 다시 신고 고발자에게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급하기로 결정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신고 고발자에 통보해주면은 신고 고발자는 다시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 내야 돼요.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검사가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예했다. 또는 과태료 부과했다. 또는 이행민형이 나갔다. 그럼 이 사실을 신고반에 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 통지해주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포상금 지급신청 들어와라.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신청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접수했잖아요. 그럼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몇 달 내에 하게 되냐? 2개월 내 지급해요. 2개월을 기약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해 놓으세요.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로 돼 있죠, 지금? 그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수정해 놓으세요. 지급 결정이 아니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금 107종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찾았어요? 지급 결정일부터 2월이 아니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달입니다. 우리랑 결정적 차이죠, 지금. 우린 지급 결정일부터 포상금 몇 달 내주라고요? 1월. 얘는 몇 월? 2월이에요. 근데 지급 결정이 아니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접수일로부터요. 2월. 2월을 기억해 주시고, 포상금액도 차이가 있죠, 지금. 포상금액은 거짓 신고한 자 있잖아요. 거짓 신고한 자는 포상금이 과태료 부과금액 몇 프로가 나간다? 20% 나간다.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이에요. 많죠? 쓸만합니다. 우리 현금 영수증 끊어주라고 했죠? 현금 영수증 안 끊어줬잖아요. 그거 신고포상금 20%예요. 똑같아요. 20%입니다. 안 끊어준 금액이 20%예요. 신고포상금이. 이것도 거짓 신고한 자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나가죠? 과태료 기준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일단 지급돼요.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 나머지 그럼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 의무 위반자 있죠? 이들에 대해 신고를 했거든요. 포상금 얼마겠어요? 건당 50만 원이겠죠. 나머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2인 이상이 공동신고했다. 균분 배분 지급합니다. 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를 했습니다는 먼저 신고한 자, 최초로 신고받은 자에게 이제 일단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재원은 시군구 재원으로 이제 충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값만 잡자고 하니까. 포상금, 신고발 대상자 누구냐? 신고 안 한 자는 아니에요. 거짓 신고자예요. 그러면 보조원 관리 잘해야 되겠네. 맞죠? 보조원 관리 잘해야지.
신고 의무자인 자가 신고한 포상금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안 주겠죠. 이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 고발했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고요. 그럼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에서 다운을 쓴 거야. 매매였어 근데. 거짓 신고 들어갔어 이거. 보조원이 알죠? 그럼 포상금 받자고 신고해버릴 수 있지. 보조원이 더군다나 잘렸어. 그럼 앙심을 품고 신고해버릴 수 있지. 뭔 말인지 아셔요? 네. 아주 사회가 험악해지겠죠? 지금도 많이 험악한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지가 동향의 조사.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권리 의무 승계 있죠? 그러니까 특별 승계인 이들 뭐 다 승계하죠 뭐.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판례 있죠? 민법에서 다 공부했죠? 공부했고. 부동산 정보관리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단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권한 등의 위탁이라고 돼 있죠? 그래갖고 마지막에 한국감정을 위탁한다고 돼 있죠 지금?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 거기다 위탁한다라고 일단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확정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도 이제 다 봤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인사 운영상 지도감독 등 관련한 셈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공인인사 운영상 한 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될 수 있다. 맞아요? 라인이 틀림으로. 2번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 또는 행정질서벌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틀렸네요.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에만 적용된다고 했죠? 질서벌이나 행정처분은 적용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2번 정답. 3번 개공사가 중사물에 대하여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이유는 개공이죠 지금.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된다. 맞죠? 이걸 슬쩍 소공으로 바꿔냈다. 틀렸습니다. 소공은 500과가 아니고 이거는 자격정지예요. 다음 4번 공인사업령상 중개보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다음 5번 질문 정해진 기한 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맞습니까? 2번 내려가죠. 그 연결이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겠다. 이거 대여가 똑같죠? 1-1 맞았네요? 1번 정답. 2번 개공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게 하여 중사물에 대한 피시 광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적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1-1이죠? 아닌 자는 1-1이다. 다음 3번 공인인사개혁공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500만 원의 과태료. 100과죠 이거? 개공이 명칭 위반. 100과. 4번입니다.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금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여 1년 이하의 적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아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엔드 지정 취소죠 이거. 500만 원의 과태료. 엔드 지정 취소. 다음 5번입니다.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나열하지 않았어요. 소공은 자격정지지. 100과가 아니죠? 자, 그럼 3번 내려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서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아파트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다. 면적 기준 따져 안 따져요?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2번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맞았네요? 토지 분양권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거예요. 작년엔 주택분양권만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상가, 오피, 토지분양권 다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3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는 부동산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해야 되죠. 잘 물어본다고 그랬고. 4번 신고한 척은 필요한 경우 신고를 받은 거래금액의 적정성을 부동산거래 검증 체계에 검증할 수 있다. 신고한 척 검증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되죠. 의무예요. 필요한 경우 빠져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돼 이거는. 조사할 수 있죠. 근데 검증은 해야 돼요. 그래 틀렸고. 5번 신고한 척 검증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검증 결과 보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 아니죠?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통보하죠. 이건 날짜가 없어요. 감 잡았어요? 어렵습니다. 4번 넘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절차와 관련한 서면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자는 통장, 사본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OX, X. 신고서만 낸다고 그랬죠?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면으로. 그래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액 신고서는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한다. 공동으로 제출 밑줄. OX. X죠. 공동 제출은 틀렸어요.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돼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야 돼요. 뭐라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 제출은 틀렸어요. 다음 3번. 소속공사는 개업공사를 대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번님은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된다. 거짓 신고죠? 거짓 신고. 500 이하 아니고 5% 이하죠. 취득가액이 5%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이 아니고. 안자요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5% 이하. 5번 갑니다. 개업공사에게 과태료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내에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한다. 맞았네요? 5번 정답. 과태료 부과 통보 10일. 5번 내려가죠. 위균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 허가기한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증여는 계약이죠. 체결로부터 60일. 맞죠? 2번 판결에 의한 취득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OX, X죠. 판결은 계약 외죠. 그러니까 6개월이죠. 다음 경매 상속에 의한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앞부터 6개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맞죠? 다음에 4번 외균으로 변경돼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 그럼 변경일로부터 6개월. 맞죠? 다음 5번 질문.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취득하는 사전 허가 사항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전 허가 맞습니다. 6번 내려가죠. 토지 거래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 거래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죠. 기본적으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재지정할 때만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죠. 시도의사 시군구청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는 없어요. 3번 허가구역의 토지에 관한 전세권을 대가를 받고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권 밑줄자 OX, X 대상 아니죠. 4번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의사다. 착각하면 안 되죠.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에요.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의사죠.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5번 질문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적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에 벌금을 치한다. 맞는 걸로 가겠습니다. 해당 토지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맞죠? 그 정도. 이게 정답 5번이었어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